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오늘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하시죠. 네, 이달 들어 미국의 대표 빅테크 4곳의 시가총액이 800조 원 넘게 증발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한편으론 이런 큰 조정이 그간 이어졌던 시장 과열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은 좀 잠재워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잭슨홀 불확실성을 걷어낸 우리 증시. 그렇다면 다음은 이제 무엇을 좀 준비해야 할까? 세 분께 한번 조언을 구해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삼총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박종훈 팀장님 내일 드디어 새 생명이 탄생을 한다면서요. 아, 참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 엄마, 또 아버님, 어머님들 정말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지금 양쪽에 계신 저희 육아 선배님들, 황 팀장님부터 해서 박현선 차장님까지 어마어마하게 겁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기저귀를 차야 될 정도로 지금 뭐 하루하루를 보냈었는데 내일이 이제 디데이가 되는 바람에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지금 영상 편지 한번 시간 드릴게요. 제가 영상 편지를 정말 많이 찍었는데 로이야 건강하게 잘 나오고 좀 이따 보자. 이렇게 남기도록 한 하겠습니다. 24시간도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내일 이제 오후 4시. 순산을 기원하면서요.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증시 최대의 적은 불확실성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잭슨홀 끝나니까 투심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뭐 투심이 돌아왔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아닙니까? 역대로 가장 지루한 장이었던 것 같은데 뭐 일부 종목들이 테마 몇몇 종목들, 모멘텀 있는 종목들만 좀 급등했고 특히 뭐 LNF 같은 종목들이 포스코 DX나 뭐 이전 상장과 관련된 이슈 있는 종목들만 좀 사실 급등을 했지. 그거 외에는 사실 수익 내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웠던 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다행히 뭐 시장이 급락하거나 급등하거나 뭐 급등은 했으면 좋은 거지만 급락은 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다행이긴 한데. 차기 주도주들을 어떤 섹터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가운데서 잠깐 중간 쉬는 과정에서 지금 다들 테마주 플레이, 모멘텀 플레이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시장의 내용을 좋게는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박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부터 해서 뭐 잭슨홀 밀팅 많은 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뭐 중국 부동산 악재에 대한 어떤 해소가 오늘 시장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또 녹아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번 훈풍이 지속적으로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여전히 뭐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뭐 오염수 방류 등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시장에 뭐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금은 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장님. 일단 뭐 지금 시장 판단해 보면은 거래대금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다른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종목들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 연속성이 없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 적다라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우리가 시장을 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외국인들 들어오는 것까지만 확인하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이런 여러 가지 스킴이 지속되는 과정 안에서 항상 바닥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시는 하루가 되면 어떨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 움직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뀌는 건지 앞으로 오늘 시장 한번 이슈들 정리해 보겠는데 먼저 이 장 마치고 나서 공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을 가결했다. 이런 소식에 시간에서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코스피 이전 상장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이슈는? 일단 뭐 공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전 상장에 대해 가결을 했다는 부분이 일단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사실은요. 지난주부터 다른 소재 업체들 대비해서 LNF만 강세였거든요. 그리고 그래요? 일단 너무나도 강했다라고 생각이 이제 들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수급이라는 시장은 선반영을 한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니 어떻게 공시가 나오지 않았는데 선반영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지난주에 LNF만 사실 먼저 셌었잖아요. 근데 사실 두 가지였습니다. 두 가지라기보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수급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일시적으로 반등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이틀 좋았고 오늘까지도 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있긴 있나 보다 했는데 결국은 장 이후에 공시가 나왔고 사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관 투자자분들을 좀 이렇게 자꾸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기관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또 포지션들을 또 정리를 했죠. 그러면서 조금 정보가 센 게 아니냐 그런 내용도 사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니 우리 박혜련님께서 루머가 돌았대요. 사전에 네. 어쩐지 오늘 강세를 보이더라 이런 의견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DX 사례를
우리가 봤죠. 네. 사실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좋긴 했습니다만 어느새부턴가 지금 포스코 DX가 이제 친구가를 뚫고 가면서 아직 이전 상장까지는 좀 시간이 좀 남았죠. 그렇다 보니까 LNF도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가미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실 포스코 DX는 순전하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이전 상장하면서 공매도가 줄어들 거라는 또 쇼케이스 퀴즈가 같이 나오면서 그런 형태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LNF도 아마 내일도 아마 좀 단기 매매도 더불어서 이제 좀 아주 많은 거래 대금이 좀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포스코 DX 말씀하셨는데 주가가 여기도 한 6거래일째 지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근데 이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는 게 그렇게까지 호재인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스닥 150보다는 네.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들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까지 반영되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우에 포스코 DX를 포함해서 좀 과다한 생각은 들어요. 그 이유 자체가 이게 일종의 이런 이벤트 플레이가 워낙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 LNF도 지금 시간외로 지금 한 6%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이게 과연 가가지고 패시브 수익이 얼만큼 계산되는지에 대한 이런 뭐 리서치라든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면은 무조건 오르는구나 이런 일종의 학습 효과가 계속되는 현실 같은 경우가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긴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좀 너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포스코 DX는 계속 갔으니까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부분이 조금 이거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 너무 강하다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있는 그리고 시장이 하나의 재료라든지 이런 건 터지게 되면은 과거 밸류라든지 이런 부분 무시하고 가는 이런 현실. 사실 LNF 같은 경우도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난주부터 이거 이전 상장이 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오르는 이유 자체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는 그런 부분 됐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시장의 과정이긴 한데 시장의 과정이라 해서 박 차장 얘기 듣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안에서 한 번 더 물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시장이 될수록 이러다 또 바뀌거든요. 시장이 이런 식으로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런 테마주라든지 모멘텀의 마지막 그 장세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그 개인 투자자들 학습이 끝날 때쯤에 다음 애들이 갈까 할 때 그 장세가 끝나고 그때부터 외국인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꼭 이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바뀔 수 있고요. 이럴 때 많이 얘기하시는 게 또 기법이라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기법을 얘기할 때 기법이 아니고 기법이라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시장의 교집합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일어난 부분이 항상 다음에 또 일어날 수 있다? 이러면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앤드류 빌리님께서 이전 상장 이후에는 슈팅 없다고 봐야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도 맞는 해석이세요? 일단 기존에 그 수급들이 쏠리게 되면은요 이전 상장하기 며칠 전부터 빠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빠지게 되는 것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제 큰 물량이 들어왔다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 상장이 되면은 코스피 200 추정하는 벤치마크 있는 패시브 펀드에 들어오게 되면은 물량이 상당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엑시트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들어오기 직전부터 일반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한 작년까지 시장까지 체득화돼가지고 계속 움직였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시장을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갑자기 리오프닝주가 오늘 움직였는데 지금 그러니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그 중국하고 일본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이게 우리가 반사이익을 본다 이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뭐 중국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중국 부동산 악재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려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에 관련해서도 많은 언론이나 이제 많은 매체에서 약간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뭐 과소평가를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찰나에 또 이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약간 반사 수혜를 수혜를 한국이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좀 많으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뭐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사실은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뭐 수익으로 연결될지는 개인적으로 사실 면세점이나 아니면 여러 이제 화장품 업계 그런 부분에 좀 연결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모나미나 여러 어떤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무슨 밥솥주가 움직이죠? 그렇죠. 예, 뭐 밥솥주도 움직이고 있고. 중국 사람들이 또 어떤 부분을 좋아하냐 했을 때 뭐 김밥을 좋아한다, 뭐 김을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시장에서 어떤 주도주를 찾거나 이런 부분이 좀 아직은 확실하게 어느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을 아직 시장에서 여전히 좀 찾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솥주를 사신다는 거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밥솥을 사갈 거라는 기대감인 거예요? 그렇죠. 뭐 그게 뭐 일부 언론에서도 지난주부터 조금씩은 회자가 됐었고요. 네.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보긴 봤었어요. 관련주를 봤는데 종가까지 꽤 크게 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의 핵심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이고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오늘 올라간 그 주식을 봤을 때 거래량이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이 크게 났어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냐면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은 단기적인 상승은 일단 일단락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크게 거래가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도 솔직히 이게 지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단순하게 하나의 뉴스 플로우로 적당히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올라가고 거래가 크게 터지는 것 같은 경우는 네. 일종의 너무나 쏠렸다. 물론 주말 사이에 일본 오염수라든지 중국 관련 이슈가 많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기타 다른 우리가 중후장대한 산업 쪽에 대한 뉴스 플로우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쪽으로 몰린 것까지 이해를 하는데 항상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종가로 보면 또 보여요. 장중에는 또 우리가 헷갈리거든요. 네. 그런데 종가로 보니까는 거래가 400만 주 이상이 터졌고 위에서 윗꼬리가 크게 나왔던 것 같고 외국인과 기관도 같이 동반 쌍끌이로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좀 어렵다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매수세 자체가 연속적일 수 있는지 혹은요 투자자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어디가 더 길게 갈 수 있는 재료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지금 시장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본으로 가려던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뭐 네. 우리 뭐 여행주도 오늘 뭐 네. 강세를 보인다는 네.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여행사를 이용하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호텔 신라도 장 초반에는 뭐 흐름 좋았지만 결국 네. 음봉이 났고요. 모두 투어나 하나 투어가 저도 오랜만에 여행주를 좀 검색해서 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여전히 추세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 많이 안 올라왔어요. 화장품 주식들은 일부 종목들은 이제 추세를 좀 뭔가 뻗어나가는 그런 초기 모습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뭐 대형주 중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주식들을 보면 여전히 뭐 아직은 여행에 대한 기대가 뭐 말씀하셨던 것대로 사실 시트립이라는 뭐 중국 대형 여행사 통해서 보시는 게 사실 더 낫기 때문에 네. 아직은 여행사들은 뭐 아직 재미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그에 반해서 뭐 글로벌 텍스프리라던가 일부 이제 여행과 면세나 이런 거 관련 종목들은 조금 이제 흐름이 좀 좋아졌죠. 특히 이제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신라 호텔을 생각을 하지만 네. 대부분의 매출은 면세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이쪽에서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해볼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잘 이용하면 호텔 신라는 조금 긍정적인 좀 평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중 관계가 좀 네. 불편한 상황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 어렵다고도 하는 상황인데 지금 네. 이런 단체 관광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갖는 거는 맞는 판단이에요. 지금은 주도주를 찾는 우리가 과정이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까 사실 2차 전지도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사실 지금은 뭔가 예전처럼 화끈하게 좀 치고 가는 맛도 좀 없고 지금 뭔가 모든 전반적인 섹터들이 한 3일 이상을 세게 끌고 나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한 이틀 정도 가면 조금 뭔가 좀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매도세 좀 많이 나오고 네. 좀 떨어진 종목이 좀 올라오고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지금 이 과정이 한 3분기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과연 뭐가 올라올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매출액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이 좀 크게 개선되는 업종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해볼 만은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중국 리오프닝도 리오프닝이지만 국내에서도 뭐 일본 뭐 애국 뭐 이런 테마 뭐 반일 관련주 예. 모나미는 왜 반일 관련주가 된 거예요? 사실 뭐 과거에 일본 관련해서 이제 그 일본에 관련된 그 종목들을 봤을 때 이제 모나미가 뭐 이제 특별하게 좀 올랐었는데 저도 사실은 뭐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뭐 그 안에 내적으로 봤을 때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이런 부분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중국의 어떤 오염수 방류의 이슈로 인해서 중국의
그 뉴스를 좀 보게 되면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반사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아이디어는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매 운동의 어떤 부분을 보게 되면 일본 단체 여행 취소 접수가 크게 늘었다라는 부분이 지금 중국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국 내 횟집에서는 벌써 뭐 중국산 수산물만 쓴다라는 문구를 지금 위에 내세울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뭐 일본의 어떤 장인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초밥을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 그 일본 장인 부분을 또 지우고 있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관련되어 있어서 뭐 수산물 또는 여행 이런 부분이 지금 집중돼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그 여행객들이 일본으로 갈 수 있었던 여행객들이 우리 국내로 또 유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많이 급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 내에서도 당연히 지금 어떤 주도주를 찾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이번 주에 어느 정도 흘러갈지, 어떤 시장 심리가 좀 작용할지를 저희가 조금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네. 하지만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유커가 이제 우리는 국내로 이제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실적 부분에 분명히 연결될 수 있는 면세 업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3분기, 4분기까지 실적주로 우리가 조금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기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방류 직전에 뭐 인산과 이런 뭐 네. 소금 관련주, 수산 관련주들 좀 들썩이 때문에 오늘은 또 주춤한 모습이던데, 방류는 한 30년간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그냥 단기에 끝난 건가요? 아니면은 앞으로도 또 뭐 있는 건가요? 시장의 질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제가 오늘 외국인 얘기를 좀 두 번이나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245억 팔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유의미한 뭔가 외국인 매수 패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한 1, 2주가 계속 이랬던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심리라든지 모멘텀으로만 이끌어가는 장세가 계속 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요, 그런 하나의 종목에 유효한 뉴스 플로우가 조금이 나오면 크게 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혹은 기관 투자가 크게 매수한 상황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꺾이고 빅테크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했었던 그런 시장의 그림이잖아요. 그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 급격하게 다시 바뀌겠죠. 그런데 그 급격하게 바뀌는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쳐다보려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1년에 200일 이상 하게 되고요. 네. 10년 이상 길게 투자한다 얘기를 하는데, 이 며칠이 한 일주일의 기간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들이 잘 안 움직이고 그렇고 지금 눈에 현란하게 움직이는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요, 이럴 때 한 가지입니다. 잠시 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변동성이 속자들은, 어떤 분들은 이런 변동성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특히 뭐 이제 정치 테마주들 하시는 분들 근데 그거와 제가 본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항상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사게 되면은 정말로 그런 오염수 방류 뉴스 플로우만 찾게 되고요. 찾게 되면요, 또 계속 방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 좀 약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약간은 뭐 우회적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그것도 약간 저지될 수 있고 좀 이런 식의 생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계속 뿌린다니까는.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이 매몰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당장 오늘 시장이랑 내일까지 봤을 때는 이런 시장이 조금 더 될 가능성은 큽니다. 그렇지만은 이것 또한 역시 시장의 일부긴 하지만 조금은 좀 뒤로 쳐다봐서 좀 천천히 매매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같이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 증시가 오늘 그간에 좀 부진을 뚫고 뭐 강세로 끝이 나긴 했는데요. 네. 뭐 초반의 강세에 비해서 좀 그렇습니다.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네. 증권 거래세죠. 인지세를 절반으로 깎아줬다. 그리고 뭐 부동산 관련된 뭐 부양책도 조금 네. 나온 것 같고, 어떻게 듣고 계세요? 일단 중국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약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위안화가 계속 약세로 가다 보니까 최근에 중국 위안화하고 한국 원화하고 거의 상관계수가 0.9% 이상까지 지금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지금 최근의 모습들을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박현성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시장이 조금은 정상화, 지금 테마주 장세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원하는 뭔가 질이 좋아지는 장세로 가려면 결국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한 10주 동안 한 4조 원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네. 결국은 뭔가 주식시장이 하락한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다라기보다는 계속 이제 워낙 약세에 대한 배팅인 것 같아요. 예. 반대로 이제 여기서 개념이 이제 조금 중국이 좀 부양책도 좀 세게 나오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 이제는 중국이 반등한다 오늘처럼 그런 지표가 나온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증시는 곧 환율이 굉장히 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주식을 사서 주가도 올라가고 환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양쪽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연 이게 원화 약세나 주가 약세가 계속 향후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의 무언가를 찾아볼 것이냐라는 이제 그 결정을 내려야 우리가 올 하반기도 투자를 계속 할 것이냐 또 내년까지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투자를 멈춰야 될 거냐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 오늘 뭐 증시 부양책도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잭슨홀 미팅 이후에도 사실 뭐 별다른 반응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너무 주식을 성급하게 정리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 정리할 생각이 필요는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지금 결국은 최근에 중국이 살아나면 한국도 옛날에는 사실 10시 반이 확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10시 반에 중국 시장 개장했을 때 오늘도 뭔가 한국 시장이 폭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예. 다만 좀 일부 화학주들이 같이 옛날 모습을 좀 떠올리게 하면서 좀 화학주들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좀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국내 화학주들이 중국 증시가 움직인다고 왜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중국 경기 부양이 하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이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은 노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이 많이 개선이 됐었죠. 그리고 경기가 살아나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화학주들이 좀 가장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했었죠. 뭐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라던가 뭐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최근에 한 코로나 이전 이후 바뀌면서 사실 좀 이런 화학주들을 다르게 좀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90년대에는 지금 이 논리가 맞았었어요. 중국이 경기 부양하고 전 세계 경기가 성장을 하면 우리나라 화학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2000년까지가 저희 전성기죠. 2010년까지. 근데 2010년 이후에 그때부터는 뭔가 정말 저가들은 이제 중국이나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정말 고부가 가치들은 선진국의 뭔가 그런 특허권 때문에 쉽게 개발하지 못한 약간 샌드위치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이후를 겪으면서 화학주들이 예전만큼 뭔가 경기 부양한데 사이클리하게 투자를 하자라고 했을 때 화학주들이 쉽게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유주들도 사실 정유 회사들이 이제 화학 쪽으로 본격적으로 좀 진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화학주들은 기본적으로 납사를 이제 나프타라고 저희들은 배웠죠. 이제 납사를 기반으로 해서 화학 제품들을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크루드 오일을 기반으로 해서 정유 회사들이 좀 정말 원가가 낮은 걸로 통해서 좀 이제 화학주들이 좀 정유주들이 이제 화학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 화학 회사들이 옛날만큼의 그 뭔가 주가 탄력을 보이지 못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가가 이제 좀 뭐 경기 부양이 나오고 중국이 성장하면 화학주들이 세게 움직였는데 지금은 주가 흐름들을 보면 다 밑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대표적인 화학 회사들을 보면 2차 전지하고 관련 없는 회사들은 사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썩 좋지 않죠. 특히 이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으로의 변신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매출액에서도 사실 태양광 쪽에서 매출이 더 많이 해서 이제 하나케미칼은 실질적인 이제 태양광 회사로 봐도 되는데 여전히 화학 쪽 비중이 꽤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발목을 잡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들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하니까 또는 중국이 살아나니까 화학주는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투자 뭐 좀 장기로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구간에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약간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했지만 이게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추세적인 반등을 보기에는 좀 이르고 뭔가 확실하게 신사업을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지금 화학주들을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형 화학 회사들이 다 놀고만 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신사업 하고 있거든요. 수소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가 그런 쪽으로 다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의 투자를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서 제대로 매출액이나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뽑아내는 회사들이 아마 이제 다시 한번 그 옛날에 우리가 솔개가 그 한 오랫동안 살다가 다시 더 오래 살려면 뭐 발톱 뽑아내고 그런 시기 거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보릿고개를 잘 넘어가는 화학회사들은 아마 다시 한번 레벨업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골탈태하는 회사를 좀 기다려 보고요. 그리고 오늘 건설주 주가가 뭐 뜻밖이었어요, 움직임이. GS건설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거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오히려 주가가 한 3% 반등을 해버렸는데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일단 뭐 팩트부터 짚자면은 아침에 그런 뉴스 플로우가 충분히 시장에 회자가 됐고요. 그리고
장 끝나고 공시에서는 GS건설에서는 이제 수의 제재 건설에 대해 수의에 대해서 통지받은 적은 없다. 이런 통보는 받은 적 없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일단 이게 제가 뉴스플로우 좀 살펴보니까는 한 두세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거고, 건설주, GS건설을 빼고 다른 건설주들을 봤을 때 최근에 LH 사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일단 철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전수조가 계속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건설주를 눌렀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누르고 있는데, 그래도 GS건설의 일부 사업장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다라는 게 나왔고, 일단 10개월 정도라는 부분이 일단 확정이 하더라도 일단 그러더라도 이 정도는 악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건설 전반적으로 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고 본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 건설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업사이드가 더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 자체가 건설 업종이 좋아질 거면 일단 해외 쪽도 좋아져야 되고 기존의 국내 쪽도 같이 살아내는 부분인데 분위기는 아직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거를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벤트 드리븐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벤트성 플레이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로 들어왔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데 우리들 이런 이벤트 드리븐으로 세게 들어왔던 주가들 자체가 여기서 한 3일 정도 쉬게 되면은 대부분 그 자리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정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영업 정지 10개월이면은 네.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경미하게 끝이 난 거예요? 일단 제가 아까 제도를 잠깐 보긴 했는데 네. 이 차이 자체로 봤을 때는 중간 정도 레벨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중간 정도 레벨.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단서상에서 뭐가 기억이 나냐면은 만약에 이제 경제가 나오면은 신규 수준은 안 되잖아요. 10개월 동안 안 되는데 기존 수주에 대해서는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수주가 시작이 된다면 기존 건설주들 해외 수주 많이 받아놓은 거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측면에서도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봤을 때 그 증권사 오늘 보고서 보니까는 일단 지금 정도면 단기적인 이벤트는 나올만 하다라고 부분이 충분히 회자가 됐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건설주는 지금 이제 PF 리스크 같은 네.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분양 경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고려하실 때는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하반기로 갈수록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첫 번째로 확인할 거는 LH 쪽에 나올 수 있는 민간 부분 있잖아요. 민간 200개가 넘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국토부의 조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가 끝난 다음에야 다시 건설주를 좀 더 봐야 되는데 그게 오늘 서울시 건 잠깐 나왔다고는 하는데 그게 전수적으로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고요. 항상 과거 우리가 현대산업개발 사태를 봤을 때 현대산업개발 그 후에 이제 주가 보시면은 굉장히 오래 쉬거든요. 그게 건설주 쉰 것도 쉰 거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더 오래 쉬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신뢰거든요. 근데 신뢰에 대한 부분이 좀 쌓일 때까지 조금 시간을 좀 녹여야 되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영업 정지 최소 3년은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화난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도 좀 화가 나긴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나온 증시 이슈들 일단 좀 짚어봤고요. 잭슨홀 다음에 나올 부분들 우리가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박 팀장님 이번 잭슨홀에서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하고 가야 될 게 있을까요? 뭐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뭐 크게 시장에서 반응은 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좀 뭐 녹아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뭐 시장에 따라 갈 것이다 뭐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높은 인플레이션이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열려 있다. 이 정도가 이제 하나의 핵심 메시지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뭐 사실 그 전에 엔비디아에 대한 어떤 실적 발표 또한 뭐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뭐 너무 폭발적인 또 실적을 보여줬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여러 가지 글로벌 경기 악재에 대한 그런 부분 좀 상쇄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앞으로가 이제 중요하겠죠. 사실 미국 시장은 좀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제가 조금은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과거의 빅테크의 어떤 쏠림 현상에 그 밑바닥을 좀 보게 되면은 미국의 어떤 소비나 또는 고용에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정말 강하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뭐 JP모건도 요번에 뭐 발표를 했지만은 과거의 어떤 코로나 부양책에 따른 여러 지원금들이 이제는 거의 바닥을 다 드러낸 상황이다. 예, 소비 지출에 대한 또는 소비 지표에 대한 어떤 꺾임이 이제는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경기가 이제
꺾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소비가 어느 정도 경기를 지금 밑받침해주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딱 이제 씌워지면서 네. 강한 상승을 이제 보여줬던 상반기였다면 이제 지금은 저희가 조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소비 지출 또는 소비 지표 그리고 어떤 고용 지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을 과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은 앞으로 하반기는 이렇게 주도주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는 경기를 볼 수밖에 없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크로적인 지표나 매크로적인 어떠한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크게 또 이제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빅테크가 어느 정도의 횡보를 좀 보여줄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조정 기간을 줄지가 네. 또 하나의 다른 이제 전체 시장에 어떤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 감안할 때 박 팀장이 보실 때는 11월에 뭐 추가 금리 인상 같은 게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세요? 예, 뭐 저도 이제 패드워치 툴에 대해서 먼저 제가 확인을 먼저 하고 지금 시장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저를 좀 체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11월 달 이제 금리 인상 여부, 25bp 인상 여부에 대해서 보니까는 약 한 50% 정도가 예,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패드워치 툴이 뭐 급변할 수도 있고 시장에 따라서 예, 확 변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시장의 어떤 심리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달이 되면 또 3분기 실적 발표가 같이 또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원래 워낙 이제 8월 달은 과거 미국 시장에서 좋지 않았던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이제 네. 8월이 마무리가 되고 9월로 넘어가면서 9월, 10월에 어떤 방향성은 물론 저희가 여러 이제 악재가 나올 수도 있고 고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어디서 또 터져 나올지 모르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11월이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과연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가 언제쯤 나올 것이냐 이제 이런 걸 시장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이번 주에 몇 개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이제 저는 사실 고용 지표에 대해서 좀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이제 실업률이 이제 발표가 되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도 ADP 민간 고용이 또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도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이 같이 또 소비에 대한 그런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요. 물론 이제 고용에 따라서 앞으로 이 경기가 어떻게 또 흘러갈지 아이디어를 찾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네. 고용이 만약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경기를 해치지 않는 정도의 어떤 고용이 조금 꺾인다면, 예,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좀 과도하게 꺾게 되면 또 시장의 어떤 급변한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뭐 피봇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하여튼 이제 뭐 금리를 언제 이제 인하할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연말에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잭슨홀 이후에 가장 큰 산은 뭐가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가장 큰 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빅테크의 우량주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네. 예, 그게 저는 항상 지금 관심이고요. 그게 되어야 지금 뭐 과거 이제 많은 방송을 통해서 보셨던 분들, 미국 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빅테크가 정말 혼자서 랠리하고 네. 나머지 S&P 500은 정말 바닥에 있었거든요. 수익률이.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빅테크가 어느 정도 좀 버텨줘야 중소형주들 또는 그런 기술주들 또는 헬스케어 업종까지 다 이제 퍼져 나가면서 큰 이제 상승률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에서는 빅테크가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지 그게 저희가 관건으로 좀 보여주고 빅테크 주가.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가이던스가 꽤 괜찮았던 기업들 위주로 좀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하고 빅테크 주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미중 상무장관이 이번 주에 또 중국 지금 가서 중국에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만한 게 뭐 중요한 거 없습니까? 네, 요번에 뭐 미중 상무장관끼리 이제 어떤 회담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사실 어떤 미팅에 있어서 이 부분이 시장을 확 급변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요소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만 네. 최근에 그래도 악재가 있었던 그런 시장에서 그래도 좀 화기애애하게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미중 무역 전쟁 또는 뭐 갈등으로 인해서 아예 무역을 안 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 전반적인 무역은 지속되고 있지만 반도체 특히 뭐 AI 관련된 이제 고용량 메모리 칩 등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양보는 여전히 없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패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사실 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지금 쥐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돼서 중국이 또 갖고 있는 카드가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그 협의점을 찾는지가 저희가 향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이 뭐 시장에 뭐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렇게 보기는 약간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곧 9월이거든요. 8월은 우리가 이제 테마주 장세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9월에는 무슨 장세냐?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9월에는 모멘텀 장세. 모멘텀 장세요? 그것도 무슨 장세입니까? 뭐 같은 말입니다. 네. 일단은 당분간은 뭐 이제 미국의 물가가 꺾이는 뭐 여러 가지 지표들에 있어서는 이미 이제 꺾이는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주거 관련 지표들이 일단은 좀 꺾이는 임대료 지표라던가 그다음에 뭐 이제 전체 물가 지표에서 이제 주택 관련 지표가 30% 정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제 주택 관련 지표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꺾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물가는 이제 조금 이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디플레가 뭔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인플레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예견되어 있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무언가가 나올까봐 사실 계속 두려워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뭐 사실 뭐 앞으로 뭐가 이제 주식이 올라가려면 좀 주가 떨어지려면 어떤 이벤트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들 사실 우리가 계속 찾고 그런 방송들을 많이 하는데 네.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주가의 엄청난 방향성이나 변곡점 뭐 V자 반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졌던 것들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고금리와 고임금 사이에서 버틸 수 있는 아까 김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그 사실 빅테크 주식들만 지금 사실 잘 버티고 있고 나머지 주식들은 별 수익률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게 네. 고임금과 고물가 사이에서 고금리 사이에서 버틸 수 있는 게 사실 빅테크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이제 변곡이 되는 무언가가 와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지금 시장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계속 결국 모멘텀을 쫓아다니는 그런 시장밖에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이 하락장이나 상승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아웃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변동성 시장에서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아웃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돼서 소위 말해서 베팅을 잘 해가지고 잘 되면 정말 계좌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우리가 뭐 어떤 베팅들을 어떤 여러 종류의 베팅들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사실 그게 계속적으로 맞춰 나가기가 잘 쉽지 않잖아요. 특히나 여러 뭐 정치 테마주라던가 예를 들어서 애국 테마라던가 뭐 오염수 방류 테마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오늘 주가 흐름이 좋지만 오늘 밤에 어떤 이 주가 흐름에 반대되는 어떤 기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뉴스 발표로 인해서 갑자기 확 하룻밤 만에 꺾여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주에 맥신 관련 테마주도 상한가 같지만 그 다음날 바로 마이너스 10몇 % 시작한 적도 있었어요. 네. 박찬영님 맞췄잖아요. 네. 3일은 못 간다고 아, 해서 네. 3일 만에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들은 저는 지금은 조금 다음날 갭상승이 조금 아쉽더라도 테마주들은 당일 매매로 저는 끝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고생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아마 9월 달까지는 아마 이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이번 주에 이제 에코프로가 드디어 MSCI 지수 편입이 되죠. 네. 네, 편입이 됩니다. 이제 그것도 사실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이벤트이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단은 에코프로 BM 또는 2차전지 투자자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네. 근데 이제 과연 과거 통계치를 내보면 제 의견이 아니라 과거 통계치를 내보면 일단은 한 4주에서 5주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내다가 대부분 다 일단 하락을 했거든요. 편입되고 나서. 그건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통계대로 갈지 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9월 이후의 증시, 9월 이후에 2차 전지가 어떻게 수급을 빨아들이느냐 또 뱉어내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다른 테마도 사느냐 다른 섹터도 사느냐 그게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잭슨홀 끝나서 좀 이제 시장이 랠리 네. 좀 찾아오나 그랬더니 또 그렇게 네. 녹록하게는 안 보시는 네. 것 같더라고요. 네. 아니,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경기가 정말 확실하냐, 정말 좋으냐 이렇게 봤을 때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고 예, 뭐 경기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 경기가 안 좋으면 정말 원론적인 얘기죠. 뭐 정말 기업의 어떤 현금이 얼마나 좋은지 또는 실적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이렇게 안 좋은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메꿔가면서 상쇄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저희가 집중을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뭐
그러면은 이제 3분기, 그러니까 9월에 네. 우리가 뭐 어떤 섹터가 움직인다라고 뭐 테마주가 움직인다고 하니까 뭐 말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네. 이게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긴 해요. 그렇지만은 테마와 우리가 모멘텀의 차이는요 있습니다. 모멘텀은요 지속 여부, 음. 테마는요 그날 하루 이틀. 그냥 그 모멘텀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를 내가 미스터디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말 사이에 그 일본 오염수 방류 여부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여행객들이 코리아로 올 수 있다 이런 모멘텀 나왔는데 사실은 오늘 화학주 배팅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그것만 봤다기보다는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국경철 이벤트를 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경절. 예, 네. 적어도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오늘 이제 중국 시장이 올랐다가 쭉 윗꼬리 달고 빠졌는데 중국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에 대한 이벤트 때문에 확신은 못 달 것 같은데 그런데 하반기로 9월 말에서 10월 초로 갔을 때까지는 적어도 이 모멘텀, 이 기조를 꺾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리고 저기 아시안 게임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봤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는 차이나 플레이를 좀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근데 물론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리고요, 이만큼 올라온 주식들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2년 동안 속았었던 종목입니다. 갈만하면 빠지고요. 빠지면 박스권 하다면 항상 깼었었던. 왜냐하면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쪽을 더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지금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여부를 각자 한번 저를 포함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중국 쪽 말씀을 주신 것 같고 네. 황 팀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지금 뭐 리포트에서 살살 또 나오는 단어가 ABC잖아요. 네. 아십니까? ABC 요?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가 뭐 작년에 태조 이방원 있었고, 네. 네. 올해 또 며칠 전에 피부 뭐 있었던 게 뭐였죠? 삐에로. 네, 삐에로 삐에로. 있었고 이번에 최근에 또 나오는 게 또 ABC인데 ABC가 AI하고 A 반도체하고 B가 바이오, C가 차이나입니다. 네. 차이나는 어느 정도 이제 현실화 되어가고 있고 예. 실적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영업이익 이제 흑자 전환하는 또는 개선폭들이 좀 센 거 보면 차이나 플레이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도 해도 된다 생각을 해요. 네,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추세 추정 투자자들은 사실 여기서부터 매매하기 시작하거든요. 네.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를 만들어진 시점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 충분히 해도 된다 생각하고요. 조금 저는 이제 가능성 있는 게 조금 이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성장주의 대표인 바이오. 네,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AI 반도체가 조금 뭐 변동성도 심하고 좀 너무 많이 올랐다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바이오 섹터들은 지금 당장은 뭐 주도력으로 딱 치고 나가긴 좀 어렵긴 하지만 오늘 특히나 또 바이오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유한양도 많이 밀리고 많이 밀렸지만 좀 아래 꼬리 달고 오는 섹터들이 좀 몇몇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 특히 이제 제약 쪽 제약 쪽으로 좀 많이 참고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은 왜 밀린지 아세요 혹시? 글쎄 오늘 다른 쪽 섹터가 너무 세니까 좀 명분 삼아서 좀 빠졌나 이렇게 생각이 좀 그렇게 말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잘 분석이 네. 안 되는 것 네. 같더라고요. 어떤 섹터 좀 주도 섹터로 보시겠어요? 예, 뭐 저는 사실 뭐 미국 시장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예. 지금 어찌 보면 저희가 금리에 대해서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요.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중소형 기술주들이나 여러 이제 벤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IPO 상장하는 그러한 기업들 또는 자본 조달을 이제는 좀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아마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제로금리 시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고 있고 네. 기준금리가 예를 들면 2%에서 3%대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에 이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자본 조달 또는 IPO 시장의 공략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 좀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미뤄왔던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뭐 메가 트렌드로서 지속적인 어떤 모멘텀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바이오나 제약 바이오는 지난주나 뭐 제가 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의 여러 어떤 시장에 대한 활발한 뭐 어떤 흐름이 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수익률을 만약에 계산한다면 이런 어떤 횡보장이 조금은 지속된다 또는 크게 리스크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된다면 수익적인 부분은 아마 중소형 기술주에서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국의 경우에는 중소형 기술주를 좀 중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
반도체는 아무도 얘기 안 하세요, 이제? 네. 반도체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이제 되나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네. 반도체가 꺾여 있죠. 네. 꺾여 있고요. 반도체 제가 쭉 살펴봤는데 일단 하이닉스 3분기 실적에 대한 거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요 시장이 좋은 거 좋고 나쁜 거 나쁩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AI만 너무 좋고요. 레거시 이쪽 모바일, PC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HBM만 가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 2, 3조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근에 증권사 레포트를 봤을 때 HBM 관련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저 지난주부터 삼성전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쪽에 대한 부분이 좀 너무나도 되게 예단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거의 확인은 HBM에 따른 하이닉스의 기존의 레거시 모델부터 시작한 실적 확인이 3분기 때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이던스가 좀 있으면 나올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아마 한두 달 정도 후에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확인할 때까지는 일단 지금 시장이 조금은 반도체가 좀 더디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국내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시장에 대한 바닥이랑 그 외국인 매수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들은 계속 들어오는데 기관들이 빠져나가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세게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 매도는 대부분 패시브성 매도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과 많이 연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추세적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고요. 일단 지금은 조금 확인에 대한 시간. 왜냐하면은 대부분 우리가 과거에 다른 주식들을 할 때 확인하지 않고 미리 매수가 들어가서 소위 시간이 걸렸던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네. 다 싫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확인해보고 우리 시장에서 좀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이달 말에 그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네. 디램 가격 평균가 네. 공시 비슷하게 하잖아요. 네. 그게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있나요? 네. 사실 이제 지금 한 7월 달, 8월 초순까지만 해도 9월 달부터는 현물 가격이 좀 반등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거시 장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AI 반도체 말고 DDR4, 5 만드는 장비 업체들이 7월 말까지만 해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PSK 같은 주식들도 사실 8월부터 사실 좀 계속 안 좋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현물 가격 반등이 좀 나와줘야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이제 그 공급 줄인 거에 대한 효과도 좀 볼 거고요. 그게 어느 정도 눈으로 숫자로 확인이 좀 되어줘야 좀 반등다운 반등 또는 좀 비중 있게 조금 이제는 사볼 만하겠다라는 심리가 좀 들 것 같습니다. 네. 네, 모든 투자가 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실패할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안전 마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의 주식이라도 최대한 저렴하게 사는 노력 게을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일은 이 국제문 이창환, 최영동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